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집중해서 파헤쳐보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콩 가기에 대해 김현철 교수님 모시고 최근 한창 논의되고 있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 이게 도입이 필요한 건지, 도입되면 어떤 걸 보완해야 되는지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현철입니다. 예,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국내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여러 대안 찾다가 이제 하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까지 나오나 보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만큼 맞벌이 부부들이 뭐 자녀들 키우면서 직장생활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맞벌이 가정의 현황부터 알면서 저출산 문제 얘기하러 하는 그런 수순으로 우리가 대화 나누면 될까요? 사실은요. 예. 그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우리 사회에 공론화되기 시작한 게 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공론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네. 사실 진짜 필요한 이유는요. 예. 간병 문제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먼저 일단 물론 뭐 어린이 돌보미 그것도 얘기를 하겠지만 간병 네. 문제 먼저 예. 한번 지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그 이제 간병인을 고용하고자 하면은 월급에 사실 좀 깜짝 놀라십니다. 네. 대략 얼마 정도 되냐 하면요. 네. 못해도 한 350, 400만 원 월이요? 정도 월. 와. 그만큼 비용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야, 좀 굉장히 세다 이렇게 대부분 분들한테 그렇게 느껴지죠. 뭐 물론 입주 육아 도우미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 하면요. 노인들이 사실은 집에서 이제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데는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요양원 가면은 불편하거든요. 예. 대부분 또 6인실 쓰셔야 되고요. 예. 이제 뭐 우리나라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있어갖고 그 편찮으신 노인들이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원에 가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 요양원에서 이제 가시지 않고 집에 계신 경우에 국가가 책임져 주는 시간이요. 네. 그 이제 장기 요양보험에서 책임져 주는 시간이 대략 하루로 계산하면은 한 4시간 정도 됩니다. 아, 그거밖에 안 돼요? 네네. 나머지는 이제 100% 자기 부담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이게 가족들이 삶이 말이 아니니까 요양병원, 요양원에 보내십니다. 요양원에 보내시기도 하고 요양병원에 조금 두 개가 다르긴 한데 오늘 그 얘기는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해서 가시면은 6인실에 가셔서 그 이제 이 간병인을 요양병원에서 고용하시죠. 그러면 이제 400만 원을 나누기 6을 하면은 대략 한 60여만 원 나눠서 하시는데 여러분 간병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집에 있자니 너무 비싸고 또 근데 이제 요양병원에 가자니 이거 너무 간병비도 뭐 이제 만만치가 않고 간병의 질도 떨어지고 이런 이제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근데 이게 상황이 이제 이게 이렇게 비싼 이유가요. 간병인 하실 분들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겠죠. 네,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근데 이제 내국인들은 거의 안 하시려고 하시고요. 대부분 이제 중국 동포들이 많이 하시는데 이 숫자가 너무 모자라다 보니까 이런 비용이 이제 크게 증가했죠. 근데 우리 박정원 선생님 앞으로 이게 더 나빠질 것 같습니까?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이 상황이. 저는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 일단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느니까 수요는 더 느는데 네네. 또 그렇게 요즘은 사회적으로 험한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손 많이 가는 일 네. 그런 거 하려는 사람들도 좀 깊이가 많아지는 것 같고요. 네, 맞나요? 정확하십니다. 네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한국은행에서 이제 예. 자료를 보여준 건데 혹시 이제 나중에 유튜브로 보실 분들을 위해서 좀 그래프로 한번 좀 먼저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돌봄 서비스가 수급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거를 보면은요. 그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한 20만 명 정도 모자라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제 불과 한 10년만 더 지나면은 그 모자란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갔고 50만 명 정도가 모자라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지나면 점점 더 많이 모자라는 상황이 있죠. 그럼 나중에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지금 이제 60대이신 분들은요. 내가 80살 됐을 때 나를 돌봐줄 사람들을 찾을 수 없는 찾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제 이런 현상으로 가는 거죠.
뭐 그게 이제 노인 간병 현상이 노인 간병 문제에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가 도입되면 노인 간병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야기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을 네. 요양원이나 이런 데 보내지 않고 집에서 직접 케어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는 건가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갔을 때 예를 들어 뭐 1인실에 지금은 이제 400만 원, 350만 원 드려야 되는데 뭐 거기를 가더라도 싸게 할 수 있고 네. 내가 집에 있고 싶으면은 집에서 이제 그런 분들을 좀 저렴하게 고용할 수 있다면 집에 있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댁에서 모시던 어디 보내던 한 사람이 전담으로 고용되니까 질도 좋아지긴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돌봄 서비스와 함께 이걸 도입하려는 그러니까 이 돌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가 도입된다라고 하면 네네. 그거는 제가 일견 이해가 됐어요. 네. 부족한 산업 인력을 외국에서 벌충된다. 네네. 그런데 제가 많은 뭐 어떤 신문 칼럼이나 논의되는 논거를 보니까 이게 마치 저출산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네. 단초가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도 저는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진짜 도움되는 것은 경단녀 문제입니다. 경단요. 예, 경력 단절 여성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가 있죠. 예. 그거는 이제 사실 논문으로 많이 증거가 나왔고요. 사실 경단녀 문제를 가려면 이제 아까 이제 맞벌이 가정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이제 맞벌이 가정이 아기가 생기는 순간 엄청난 이제 도전거리가 그렇죠. 생기죠. 예. 이제 생기는데 아니 지금 이제 아까 애를 이제 뭐 낳자마자 바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막 누군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조부모의 도움이 특별히 없다고 한다면은 이제 고용을 하실 텐데 그러면 또 이제 350만 원이 드는데 아니 그 350만 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의 그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30대 여성의 중위 소득이 32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세전이에요. 예. 세금을 내고 나면 한 250만 원이 좀 안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돌봄 노동자분들이 이제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전업으로 일하면은 그게 한 350만 원인데 보통은 요게 이제 세후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사실 중위소득보다 더 많이 버시는 거죠. 네. 이제 이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경단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조금 몇 가지 수치를 좀 더 말씀드리면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배우자 있는 유배우 가구가 1,269만 가구입니다. 예. 그 중에 맞벌이 비중이 46%. 그러니까 이제 600만 가구입니다. 예. 이분들이 이제 결국은 애를 낳냐 마냐 결정을 하실 분들이라서 이 600만 명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가사 도우미의 수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 부분인데요. 네. 애를 낳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은 어린이집 유치원 잘 돼 있지 않냐 우리나라. 예. 더군다나 거의 공짜 아닙니까? 이러면서 여기를 이제 확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예. 사실 일견 맞는 말이거든요. 그 이제 공공 서비스 영역이 잘 들어가야 되는 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예. 과연 이것으로 가능할까? 아이를 돌볼 때 진짜 우리나라의 어린이집과 유치원만으로 그 맞벌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네. 서울시가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퍼센트가 이거는 추가적인 도움,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대답한 비중이요 89.2%입니다. 다네요 거의. 거의 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아니면 애가 아플 때, 누가 출장 갈 때. 뭐 이럴 때 벌써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직장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뭐 교대제 근무자들이 있죠. 뭐 경찰, 소방, 병원, 항만, 공항, 항공사, 물류 뭐 이런 직종들은 교대제이기 때문에 이제 9 to 5라는 소위 9시부터 6시까지 어린이집만으로는 안 되네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보다 더 마음이 아픈 거는요. 예. 발달 장애인의 부모님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발달 장애인 그 청소년 때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자폐 뭐 이제 좀 이제 어려운 자폐로 대표될 수 있는 네. 그런 발달 장애인 숫자가 25만 명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분들 중에 부모는요 맞벌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그러니까 아이가 장애를 얻는 순간 대부분 엄마죠. 엄마가 커리어를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게 또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은 이제 예. 경단녀 숫자. 예. 아까 그 금액이 턱없이 높으니까 예. 많은 분들이 그냥 이제 내가 키우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하죠. 예. 그 숫자가 몇 명이냐 하면 지금 현재 140만 명입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노동시장으로 돌아오거든요. 애가 크고 나면은. 예. 근데 그러면 원래 직장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겠죠. 아니죠. 그 슈퍼마켓 점원으로 많이 오시죠. 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성의 임금이 전체적으로 낮게 되는 거고 네. 이게 굉장히 OECD 우리나라 그 남녀 임금 격차 1위거든요. 예. OECD 국가 중에 1위인데 이거의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경단녀 현상이고 예. 돌아온다 할지라도 매우 낮은 금액을 받는 직장으로 돌아오게끔 되는 것이 우리나라 이 되게 오명입니다. 남녀 임금 격차 1위 거기에 중요한 팩터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가 도입되면 첫 번째로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당면 과제에 나름대로 큰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경단녀 문제도 상당히 많은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 네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저출산 문제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겠네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처음에 돌봄 얘기를 하셨을 때는 네네. 이게 저출산에 도움이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잘 안 가졌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한참 가질 연령대의 사람들은 네. 아직 부모님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까지 보낼 정도의 부모님 나이가 아니어서 네네. 돌봄과 관련된 비용 부담은 아직 머릿속에 생각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맞아요. 그게 그 저출산과 연결되는 건 잘 이해가 안 갔는데 경단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실제 교수님은 또 홍콩에 사시기도 하셨고 네. 또 교수님 저서에는 싱가포르에서의 이 에피소드도 많이 나와 있던데 네네. 실제 우리보다 먼저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를 도입했던 홍콩과 싱가포르 상황은 어떤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네. 뭐 홍콩과 싱가포르이 굉장히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오. 주로 이제 홍콩을 좀 예시로 좀 네. 들면은 싱가포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홍콩이 예를 들어서 1970년대에 이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예. 이때는요 홍콩도 합계 출산율이 2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출산 대책이 아니었습니다. 예. 이게 뭐였냐면 홍콩 경제가 급격하게 발전하니까 예. 그러니까 여성들이 노동시장 참여를 좀 해서 예. 그 노동 수요를 좀 맞춰달라 이제 그런 목적이 훨씬 더 컸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그 도우미 비용이 좀 비쌌어요. 예. 홍콩 여성에 비해서. 그래갖고 대부분 그 당시에 고용했던 분들은 아주 이제 부자이신 분들, 아주 뭐 고학력, 고소득 여성들 위주로 도우미를 고용했죠. 네. 그러다가 홍콩 경제 발전이 쭉 하니까 1990년대에 그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월급은 그대로 정체된 반면 좀 그 홍콩 여성들의 임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 예. 그래갖고 요 비율이 한 3분의 1 정도 홍콩의 이제 여성들의 평균적인 임금과 대졸 여성이 3분의 1 정도 됐을 때 예. 급격하게 수요가 많이 늘어서요. 지금은 이제 몇 명이 일을 하냐 하면요.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34만 명이거든요. 이제 34만 명이 이게 뭐 많다 적다를 어떻게 느껴볼 수 있냐면요. 홍콩 인구가 네. 730만이에요. 730만 명. 서울보다 작습니다. 예. 그런데 34만 명. 그러니까 거의 한 5%가 외국인 가사 도우미예요. 많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굉장히 많고 노동 인구는 이제 730만 명의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노동 인구에는 거의 한 10%, 인구의 거의 5%가 외국인 가사 도우미니까요. 예. 이제 길에 지나다니다가 이제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이분들은 이제 최저임금이 있는데 따로 이제 내국인 최저임금하고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홍콩이 국제노동기구의 111호 협약 비준국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 차별 금지를 그러니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ILO가 이제 여러 나라의 사인을 받았는데 네. 홍콩 그걸 거부했습니다. 거부하고 우리는 따르게 할 거야. 우리는 외국인들한테 뭐 다른 월급을 주겠어. 이제 약간 이렇게 간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홍콩 사람의 최저임금보다 이제 낮은 상태로
이제 80만 원으로 정해놓고 식비를 20만 원을 이제 드립니다. 예. 그럼 이제 이게 100만 원이죠. 그리고 의료보험료 해줘야 되고 통상적으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집에 휴가 갔다 올 수 있게 비행기 값 해드리고 그 다음에 주거 공간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저희 집만 해도 이제 방 한 개를 이제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뭐 홍콩 집값이 비싸거든요. 그렇죠. 그래갖고 네. 뭐 그걸 뭐 가격으로 굳이 따지자면은 못해도 한 50만 원은 된다고 뭐 예.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 150만 원 정도는 써야지 그 이제 가사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쟁점이 하나 있네요. 네네.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 우리가 월 지급할 수 있는 최소 금액,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네네. 어느 수준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네네. 우리나라에서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는 여성의 소득 수준까지도 좌지우지가 굉장히 되네요. 네. 바로 네. 그게 이제 핵심 쟁점 중에 예. 하나입니다. 네. 예. 말씀 좀 드릴까요? 예.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적용한 상태로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하면은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정도로 받게 될 겁니다. 예. 이제 220만 원을 주면서 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시범 사업인데요. 예. 220만 원을 주면은 홍콩의 사례를 돌이켜 봤을 때 대략 뭐 250만 원 버시는 분이 220만 원 내고서 이렇게 고용하지는 않으실 않겠죠. 거잖아요. 예. 홍콩은 이제 대략적으로 봤을 때 내 소득에 비해서 한 30-40% 3분의 1 정도 됐을 때 주로 네. 많이 고용을 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무리 못해도 한 500, 600 정도 되시는 분들 월 소득이 그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고용을 하시게 될 테니까 네. 그러면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겠죠. 야, 이거는 그러면은 사자 붙은 사람들 그다음에 정말 뭐 대기업 정도 돼야지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냐. 이제 뭐 이런 비판을 예. 하시게 될 겁니다. 예. 그 대신 차별은 없는 거죠. 네. 어떤 분들은 야 250, 야 이거 꼭 최저임금을 이렇게 적용해야 되냐, 이거보다 좀 적게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준다 네. 하면은 이제 월급이 250에서 300 정도 되시는 분들까지도 가사 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예. 그러면 조금 더 보편적인 가사 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러면은 이제 또 ILO 협약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제시를 했어요. 예. 이제 첫 번째 한은의 방안 제시는 뭐냐면 이분들을 가사 사용인으로 보자는 거예요. 가사 사용인. 네. 뭔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사 사용인은 뭐냐 하면요. 예를 들어 우리 박정원 선생님이 저희 아이를 직접 봐주신다. 예. 그러면요, 우리 개인 간의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 가사 사용인으로 해서 이거는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고용 관계가 아닌 거네요. 고용 관계인데요. 용역으로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사적 고용 관계 뭐 약간 이런 거죠. 이러면 최저임금 적용을 안 받아요? 안 받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이런 형태로 고용하자. 이렇게 되면은 누가 브로커도 끼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누가 필리핀에 있는 어떤 분이랑 이제 그냥 사적인 계약을 맺어서 나라는 그냥 비자를 주고 계약을 맺는, 이게 이제 홍콩의 방식입니다. 예. 이제 그 방식으로 하자는 얘기가 이제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 차등 적용하자. 지금도 현행법으로 예. 직역별, 지역별 차등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돌봄 노동자의 이제 돌봄 노동 서비스 영역에서는 최저임금을 좀 줄이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한은의 방식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저는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우리나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요. 좀 우리나라가 이제 저소득층한테 보조금을 주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름대로 이제 그 가사 도우미 제도를 도입했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크게 세 가지를 해주셨는데 네네. 그 각각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또 어떤 우리가 또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 될지는 잠시 광고 듣고 2부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제도가 사회 전반적으로 가져다줄 파장이 굉장히 크네요. 엄청날 겁니다. 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집중해서 파헤쳐보는 이슈 플러스. 오늘은 홍콩 과학기술대
홍콩과기대 김현철 교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교수님, 가사도우미 제도 하나 우리가 검토하려니까 살펴야 될 게 정말 많네요. 자,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네네. 일단 이거 도입이 네. 어떻게든 됐던 홍콩에서는 경력 단절 현상은 좀 완화가 됐나요? 네, 홍콩에는요 네. 경력 단절 여성이 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와. 굉장히 놀랍죠. 네. 이제 어떻게 연구를 했냐 하면요. 네. 이제 우리 경제학자들이요 홍콩에서 가사도우미를 도입했는데 주로 가사도우미가 필요한 분들이 5세 미만 아이를 가진 분들. 예.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 이제 부모님들은 그렇게까지 가사도우미가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도입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저 그림을 하나 좀 이제 그래프를 예.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그래프에 보시면은 A랑 B가 있는데 B가 뭐냐 하면 이제 중고등학교 자녀들을 가진 그 엄마의 노동시장 참여율입니다. 예. 몇 퍼센트가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A라고 쓴 거는요, 그 5세 미만 아이를 가진 그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율이죠. 예. 그게 이제 10% 이상 계속 차이가 났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애가 5살 미만이면은 중고등학교 가는 것보다 10% 정도는 적게 일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가사도우미가 이제 제도가 도입되면서 고객이 싹 붙었습니다. 그 지금 차이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갖고 근데 이웃 나라 타이완은 예. 그런 현상이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예. 대한민국도 여전히 그대로 네. 유지되는데 홍콩만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다가 가사도우미를 붙었군요. 붙으면서 딱 붙었습니다. 경단녀 제로 예. 그게 타이완도 그럼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 안 했군요. 안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렇다면 이게 경력 단절 여성을 완화하는 데는 정말 직방인 효과가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네네. 드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제 아까 있었던 이슈들만 다시 점검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아까 국제노동기구 111조 협약 비준, 네네. 우리는 비준을 했던 국가라서 네.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건 국제사회에서 안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네네. 만약에 우리 사회의 내부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네. 물론 이것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요. 네네. 이거 비준 저희가 다시 물리겠습니다 하면 그냥 바로 물릴 수는 있는 거예요? 뭐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면 탈퇴는 할 수 있겠죠. 네네. 할 수는 있을 텐데. 할 수는 있다. 근데 저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그 외국인을 차별하는 거 형태로 하지 말고 이제 직종별로 좀 다르게 하는 거는 네. 그거는 이제 이거 탈퇴 안 해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직종별로 좀 다르게 설정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것조차 이제 협의가 안 될 가능성도 많거든요. 예.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은 노동계에서는 이것도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아서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여성가족부가 그 아이돌보미 사업이라고 해서요. 예. 저소득층이 이제 시간제 보모를 고용할 때 이제 지원금을 줍니다. 예. 저는 지원금 주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근데 이게 지원금 주면은 또 돈이 또 워낙 또 이제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뭐 가장 마지막 선택은 그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런 국제적인 비준을 탈퇴하지 않더라도 대안은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논의는 이걸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 주셨던 게 네. 이게 홍콩 같은 경우는 여성의 급여의 통상적으로 30-40% 정도의 네. 가사도우미 비용이 지출됐을 때 많이 도입하더라.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아까 220만 원이라고 얘기하셨죠. 네네. 그러면 220만 원이 한 30% 소득대이려면 여성의 급여가 600만 원이 넘어야 되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성이 편하게 육아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좋은 근무 환경에 대기업 근로자들에만 해당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전문직 종사자나. 네, 그렇죠. 네. 그럼 그분들은 사실 이 제도가 없더라도 네. 회사에서 워낙 제도가 빵빵하고 회사 바로 밑에 어린이집이 있거나 이런 곳이라서 네네. 그걸로는 경적 단절이나 뭐 다른 사회적인 효과를 완화할 수 없을 것 같고 금액이 분명 일정 수준 이상 낮아져야 될 것 같은데 네. 교수님이 연구했었을 땐 어느 정도까지 낮아졌을 때 우리나라에서 경력 단절 문제는 좀 많이 해소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그거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할 수만 있다면은 한 100만 원 정도 홍콩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어쨌든 내 돈에서 나가는 돈은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평균적인 여성분들도 이 많이 제도를 이용할 활용할 수 수 있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외국인들은 100만 원이면 흔쾌히 오고 싶어 하나요? 이거 제가 이제 네. 홍콩에서 고용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이제 필리핀에서는 그 홍콩으로 오는 것을 굉장히 이제 홍콩이 제일 좋은
제일 좋은 도착지입니다. 그러니까 오. 다른 옵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사우디나 뭐 예. 중동 나라들도 갈 수 있는데 여기는 훨씬 더 상황이 열악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나라들 여기 중동 쪽은 진짜 좀 인권 문제도 있고요. 네. 이제 급여도 60만 원 수준이거든요. 근데 음. 홍콩을 제일 좋아하고 예.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220만 원 하면 이게 난리가 나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뭐 그 홍콩 아니 저기 저 필리핀 정부에서 대대적인 보도가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군요. 대한민국이 이거 한다. 예. 그래서 이제 100만 원 정도만 돼도 올 사람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되네요. 예를 들어서 저도 우리나라 같이 근로 환경이 취약한 나라에서 네. 근로와 관련된 기본적인 뭐라 할까요? 상황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법을 자꾸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 않는데 네네. 외국인 당사자가 아주 이렇게 반기면서 온다고 한다면 네네. 정말 고민도 좀 되는데 네. 자, 그럼 그 과정에서 딱 하나만 더 고민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외국인 가사 도우미로 외국인들이 종사하는 순간 혹시 원래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던 내국인들의 일자리가 위축되는 건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요. 그 숫자가 예. 대부분 이제 50대, 60대 여성인들인데 예. 그 이제 돌봄 노동에 종사하시는 그 우리나라 내국인 여성의 숫자가 이제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0년 예. 전보다 반 줄어갔고 지금 12만 명 수준인데요. 이분들을 홍콩에서는 어떻게 보호했냐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홍콩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무조건 전일제로만 써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집에서 방도 줘야 되고 예. 좀 불편해요. 이제 그러다 보면 나는 그냥 뭐 청소만 조금 하면 될 것 같고 하루에 2-3시간만 필요하고 우리 집에 방도 좀 없고 이런 분들은 이제 파트타임을 쓰기 원하는데 네.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파트타임을 일할 수가 없습니다. 아. 요건 내국인이에요. 그런데 파트타임을 하루에 2-3시간 정도 쓰면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전일제로 쓴 것보다는 싸게 좀 먹힐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파트타임을 쓰시는 분들이 많고 내국인의 이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파트타임은 보통 2-3개를 뛰시죠. 그렇게 해서 유지가 좀 되고 그렇게 내국인을 좀 보호해 드릴 수가 있고요. 외국인 가사도우미 그런 풀타임으로만 일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나름대로 그것도 진짜 해안이네요. 풀타임과 파트타임으로 나누니까 사실 크게 우리 내국인 고용 시장을 위축시키지도 않는 거고요. 그러면 좀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네네. 외국인 가사 도우미로 일하겠다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네. 가사 도우미로 일하면 100만 원만 주는데 예를 들어서 아니면 200만 원만 주는데 네네네. 살짝 탈출을 해서 어딘가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면 네.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네네. 이렇게 다 다른 데로 가버리면 어떡하냐. 이 지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저도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아무래도 도시 국가이고 뭐 그런 이제 지금 제조업이 아무래도 이제 요새는 좀 많이 위축돼서 예. 그쪽으로 이제 갈 여지가 좀 별로 없는데요. 저는 우리나라는 이제 실제로 그 문제가 불거질 것이고요. 이 문제는 저는 다른 비자를 하나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예. 현행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건 E9 비자인데요. 기본적으로 3년입니다. 네. 사장님의 그 재가를 받으면 4년 10개월까지 일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무조건 본국으로 다시 가야 돼요. 예. 그런 다음에 한국어 시험을 봐서 다시 돌아오기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다시 그렇게 돌아와서 전체적으로는 4년 10개월인데 예. 예를 들면은 이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이제 150만 원, 100만 원으로 했다 이랬을 때는 저는 비자의 유효 기간을 당신이 고용주를 찾을 수 있는 한 네.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특별히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할 이유가 없게 만들어준다면요. 어떤 분들은 짧고 굵게 일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고 길게 이제 좀 얇고 길게 일하실 분들이 네네.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탈출을 해서 예. 산업 현장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언제라도 발각돼서 추방당할 수 있고 그렇죠. 가족들도 못 보고 예. 이런 어려운 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나는 좀 길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감수할 사람들의 숫자를 적게 만들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뭐 교수님을 비롯해서 적지 않은 이 분야에 고민하셨던 뭐 선각자들이 상당히 많은 검토와 대안에 대해서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떻게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들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지자체라든가 여러 부처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지금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이번에 이제 맨 처음에 이 제도를 이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한 건 서울시의 이제 오세훈 시장이었고 예. 이거를 이제 윤 대통령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려고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게 네. 사실 순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필리핀에서 장관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이고. 뭐 이렇게 논의가 좀 지지부진한 예, 예. 상황이라서 이제 시범 사업을 한다 하고 있는데 아직 실천하지 못하고 있고요. 예. 이 시범 사업을 이제 올해 중에는 한다고 하는데 예. 그게 이제 저는 좀 아쉬운 거는 겨우 100명입니다. 예. 겨우 100명이니까 너무 적다. 너무 적잖아요. 이게 왜 100명이 뭡니까? 예. 저는 또 이거보다 좀 충분히 많이 이제 1000명 정도 하면요. 뭘 해볼 수가 있냐면요. 진짜로 이렇게 이제 1000명보다 더 많은 숫자가 보통 지원하실 거거든요. 네. 지금 이미 뭐 100명 한다 그래도 굉장히 많으신 예. 많은 분들이 지원했는데 1000명 어떻게 하면 일정 부분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제비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아파트 제비 뽑기 하듯이 이제 뽑을 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고용하신 분들과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고용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나눠지잖아요. 예. 시범 사업 기간에는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진짜로 경력 단절을 잘 예방했는지 출산율은 진짜 바뀌었는지 우리가 이거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도 바뀌었는지 다 증명해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저는 올해 이왕 늦어진 거 이렇게 하지 말고 한 1000명 좀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왕 늦어졌으니까. 네네. 그렇네요. 사실 교수님 같은 분들이 후속 연구로 이 제도에 대한 검증 이런 걸 하려면 샘플 숫자도 어느 정도 유의해야 되는데 100명은 그런 차원에서도 좀 뭐랄까 검증하기엔 좀 적은 숫자인 것 같긴 합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홍콩에서 하셨으니까 그거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네. 경력 단절에는 정말 효과성이 높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경력 단절을 완벽하게 제거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홍콩은 네네. 출생률이 좀 개선이 됐나요? 출산율이요? 네. 뭐 출산율 굉장히 낮죠. 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 때문에 더 낮아졌을 수도 있는 걸 겨우 그렇게 막은 걸 수도 있어요. 예. 이거는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본 집단과 안 해본 집단을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야지 뭐 네.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할 수가 있는데 예. 홍콩이 뭐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했지만 다른 그 모든 요인들이 있고 집값이 미쳐 날뛰고 있는 상황이니까 통제가 안 되군요. 변수 통제가. 네, 변수 통제가 안 됩니다. 예. 네. 그래갖고 뭐 더 낮아질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막았다고 볼 수 있고 사실 모른다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다른 거는 효과성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살펴봤던 OECD 국가들 태반이 출생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네네. 그 어떤 하나의 대안으로 출생률이 2.1 정도 돼서 인구가 유지하는 선까지 올라가는 정책이 많이 안 보여서 네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네네. 그 부분은 나중에 혹시 아시게 되거나 연구 완료되면 꼭 저희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거는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해서 경력 단절을 막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자녀의 행복과 자녀의 미래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차선책이지 제일 좋은 건 부모님이 직접 애들 키우는 거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까? 그 질문에는요. 네. 사실 경제학자로서 답을 드리면은 부모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 자식을 내가 보고 싶다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네. 또 어떤 엄마들은요, 내가 직장에 굉장히 전념하고 싶은 분들도 예,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의 자녀도 양질의 케어가 될 수 있는 사회.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어떤 선택을 하든 아이가 굉장히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외국인 엄마가 꼭 봐야 되냐? 저는 그렇게 했을 때는 그건 모르겠다. 그건 아닐 수도 있다. 네. 엄마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 엄마는 또 그렇게 해줘야 된다. 예. 그럼 그때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면은 효과가 어떨까? 홍콩에 연구가 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고용한 집 아이의 성적이요. 네. 아이가 유급당할 확률이 줄어요. 오. 특히 엄마가 일을 하는 집은 좀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줄으냐 하면요.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집에서 온갖 그 이제 가정 일들, 뭐 집안일을 다 해주니까 엄마는
직장 갔다 와서 꼭 그 에너지 남는 시간에 아이의 학업과 숙제를만 딱 챙기면 되거든요. 예. 우리나라 엄마들 사실 너무 불쌍한 게 아침에 진짜 전투하고 나가서 그렇죠. 밤에 온 다음에 또 다 또 해야죠. 집안이라 이거 뭐 이거 좀 말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 집안일은 싹 맡아주고 나는 진짜 우리 아이의 공부만 또 이렇게 돌보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의 성적이 올랐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재밌게도 이제 영어를 주로 많이 영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적도 같이 오른답니다. 네, 그런데 홍콩어 성적, 광동어 성적은 그대로.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네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언어 좀 많이 걱정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그 한국어 노출은 사실 충분히 있는 거라서 네. 뭐 어떤 분들은 영어 때문에라도 더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아. 말씀하시는 분들도 심지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제가 이 얘기를 드려봤던 이유가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그 돌봄의 사각지대를 벌충해 줄 수도 있지만 네. 때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의 가사와 돌봄이 여성 위주로 어떻게 보면 점철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남편도 아빠도 좀 나서게끔 환경 개선을 하면 네네. 이게 좀 더 아이들 교육에도 좋고 네네. 뭔가 더 바람직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이제 아빠의 육아가 우리나라의 사회에서 이제 많이 중요시되고 있고 예. 실제로 육아 휴직의 25%가 남성이 쓰고 있습니다. 오. 이 숫자가 불과 10년 전에는요. 예. 반의 반도 5%뭐 이런 수준이었고요. 무려 4분의 1이 여지 남자들이 육아 휴직을 쓰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요. 남자의 육아가 과연 여자의 육아보다 나으냐? 뭐 그렇지 않으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존재합니다. 전 당연히 도와줬으니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러니까 정말 육아 능력이 좀 뛰어난 분들은요, 네. 그 엄마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 혹은 이제 엄마를 충분히 대체하거나 엄마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또 남성들 중에서 제대로 이제 육아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괜히 나섰다가 이제 사실 좀 아이를 충분히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게 사실인데. 뭔지 압니다. 오히려 방해만 되는. 방해를 할 수도 있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에디오피아에서 한번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예. 아빠가 나섰더니 예. 진짜로 방해가 되더라라는 연구를 제가 한번 그러니까 실험을 해서 보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쳇말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그게 뭐냐면 자녀 입시의 성공이 할아버지의 재력, 예. 엄마의 정보력, 예. 아빠의 무관심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알죠. 근데 이게 이제 아빠가 뭣도 모르면서 막 껴들고 막 이러면 이제 오히려 손해 날 수도 있다. 이제 약간 이런 얘기인데 네. 제가 이제 이게 아빠가 애를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아빠가 애를 보려면 예.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제 사회가 도와줘야 되고 아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아직 이제 성평등이 거기까지 안 왔거든요. 예. 그래서 저만 해도요. 저 때는요. 그 실과 시간이라고 하나요? 기술 과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남자는 기술, 여자는 가정이에요. 네, 기억납니다. 네네. 저랑 비슷한 네, 세대라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바느질을 남자들이 안 배웠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세대들은 이게 제대로 장착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아버지의 육아를 우리 사회가 많이 이제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면 아빠의 육아 능력을 함께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사회가 따라가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에게 단순히 육아할 수 있는 휴가만 주는 게 아니라 육아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수반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네요. 네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마지막이네요. 그러면 나름대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쓸 집은 그런 선택지까지 주는 게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것이고 네네. 또 남편이 또 같이 돌보려고 할 때는 남편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역량도 갖추는 게 중요하고. 네네. 그럼 마지막에 딱 하나입니다. 네.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혹시 아이를 학대한다든가 좀 우리나라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스템이 있을까요? 아이고 뭐 세상에 있는 그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한두 명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면 이제 많은 수가 들어와야 될 텐데요. 네. 뭐 모든 인간이 완벽한 게 아니죠. 하지만 이제 요거는 이제 국가가 좀 잘 관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제도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네. 그런데 좋은 사람들을 모셔오면요.
사실 우리 엄마 사실 친엄마도 학대하는 엄마가 그렇긴 존재하잖아요.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그럴 일이 전혀 없다는 분명히 예. 아닐 거고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모실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스크리닝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가 좀 잘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것도 이제 걱정이지만 또 사실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또 학대할 우리가 학대할 사람도 존재합니다. 예,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전에요, 사장님 월급 주세요, 막 이런. 네, 이게 중소기업 사장님들께서 이렇게 좀 선대하지 못하셨던 게 있는데 요즘 그거 굉장히 많이 없어졌거든요. 네. 우리나라 시민들이 이제 이런 그 의식 수준이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런 것들도 잘 좀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제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필리핀 분들을 좋은 분들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이분들이 오셔서 안전하고 이제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건데, 제가 홍콩에서 보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분들의 자조 그룹이에요. 자조 그룹은 뭐예요? 자조 그룹이라 하면 이제 이분들의 친분 관계인 거죠. 이제 쉬는 날이 있으니까 홍콩은 이제 주 6일 일하십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이제 휴가신데 일요일에는 친구들을 다 같이 만나요. 그 친구들을 이제 만나서 산에도 가고 바다도 가고 도심에서 이렇게 이제 돗자리 깔아놓고 놀고 그러시거든요. 이제 이런 모임에서 야, 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처우를 당했다고? 이건 약간 학대에 가까운 건데 이제 이렇게 서로 자조 그룹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뭐랄까 문제 있는 집은 걸러내게 되고, 홍콩도 이제 원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해서 문제 있으면 고용 못하게 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시스템들도까지도 같이 좀 동반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정말 신기한 게 있었어요. 바로 미국입니다. 네. 미국은요, 영화에서 보거나 실제 제가 그 체류하고 있었을 때도 봐도 이 아이를 돌보는 게 아무 자격이나 이런 게 검증 안 된 동네에 살고 있는 어떤 여고생에게 야, 우리 애 좀 이번에 봐줘, 아니면 누구 동네 아주머니께, 이런 게 있는데 거기도 사고가 나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아유, 뭐 그렇겠죠. 어떻게 보면 사고. 저도 사실은 그 저희 옆 동네 아이를 제가 미국에 살았을 때, 미국에서 이제 교수할 때는 그 저희 동네 그 대학생들 고용했었는데요. 뭐 어떻게 뭐 완벽하겠습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뭐 미국은 그래도 좀 이제 전체적으로 그 신뢰성이 좀 높은 사회인 편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군요. 네네. 하여튼 어떤 나라마다 어떤 제도가 안착되는 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맥락들이 있는데 그런 게 참 궁금했는데, 마지막으로 제일 걱정되는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교수님 같이 제도를 탄탄하게 연구해 주시는 분, 그리고 일선에서도 행정부에서도 시범 사업이라도 해보자라는 노력,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도입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또 한 가지 걱정되는 풍광이 있습니다. 네. 어느 수준으로 이제 이 최저임금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어느 이제 그 가족 단위로 식사하는 공간을 딱 갔더니 어느 부부는 옆에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아이를 돌보면서 부부는 쾌적하게 식사하는 그런 부부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어머니가 애를 자기 무릎 위에 앉히면서 먹이면서 간신히 뭐 입으로 식사가 들어가는 건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면서 이렇게 돌보는 부부들도 있을 텐데, 이게 또 사회적 위화감이다, 이런 지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좀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뭐 쉽게 쓸 수 있는데 나는 의지적으로 안 쓰는 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면은 그러면 좀 그런 문제 좀 없을 것 같다, 좀 덜할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사실 제가 진짜로 좀 우리가 그들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에서 이런 형태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우리나라가 이민 사회가 되는 것의 신호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 공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눈으로 못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안산에 있고 뭐 거기 동네 가야지만 보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요, 우리 바로 옆에 와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홍콩 가서 보시면요, 그 홍콩의 여의도인 홍콩의 이제 파이낸셜 디스트릭트에 일요일마다 이제 홍콩 그 이제 이분들이 이제 뭐랄까 그냥 쉬러 나오는 거죠. 쉬러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비싼 뭐 맥도날드에 5시간 6시간 있을 수 없으니까 길거리에 돗자리 깔고 앉아서 놀고 계셔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로 치면요,
한강 고수부지가 네. 갑자기 일요일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로 꽉 뒤덮이는 차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홍콩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요. 네. 굉장히 관대하고 기쁘게 그러니까 좋게 선대합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이 우리나라 여성과 우리나라 가정에 주는 엄청난 도움 때문에 내 친구의 친구들인 거. 그러니까 우리 집의 도우미의 친구들이고 네. 너무 고마운 마음들이 보통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이제 많은 여성들, 많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현상을 있을 때 좀 선대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중요한 얘기 꽉 챙겨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홍콩 과기대 김현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